네, 짜하 독설 라이트, 짜왕 최한욱입니다. 오늘은 하루에 두 번 뵙고 있습니다. 2시에 독설 데이트 보내드렸고요. 밤에는 이제 나이트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아, 이거 두 번 하니까 힘들어요. 아, 괜히 한다고 그래갖고 씨 힘들어 죽겠네. 씨. 지금 그 주기자 라이브 도 하고 있고요. 그 뉴탐사도 아직 안 끝난 걸로 시간대가 아주 뭐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야, 주기자 씨 11시 안 되더니 미리 시작해. 야, 나를 의식하는구나. 야, 양떼들이 나를 의식하는구나. 왜 지금 해? 시청률은 뭐 별거 없다라는 거. 주기자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보니까 1600명 현재 동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이 끝나고 나면은 주기자보다는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야, 주기자 죽었다. 씨. 하고 아주 뭐 화요일이 아주 난장판입니다. 뉴탐사의 주기자의 또 좀 있으면 이제 또 돼지 목살 방송도 할 거고. 그러나 저는 꿋꿋이 아무리 저를 밀고 들어와도 꿋꿋이 버티면서 욕방 까방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루 쉽니다. 쉬지만 독설 다이제스트와 독설 온라인 9시간짜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내일 9시간 동안 뭐 밤새는 거죠. 날밤 새는 방송 또 보내드릴 예정입니까. 쉬는 날 없으니까요. 매일 최한욱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독설 데이트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도 뭐 낮에 방송을 해가지고 별로 할 게 없을 줄 알았더니 뭐 그래도 끊이지 않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예요. 그래서 오늘 독설 데이트도 1시간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하나 듣고 시작하죠. 제가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수요일 날 모처럼 쉬는 날 백자 가수를 제가 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소주 한 잔 진하게 했는데 백자 가수가 상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 채널이 일단 뭐 수익 창출 금지가 됐고 김건희 풍자송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기 때문에 뭐 눈밖에 난 거죠. 그래서 수익 창출 금지가 됐고 서브 채널까지 그 오픈을 했는데 서브 채널까지 이제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전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수익이 발생을 안 하는 뭐 이런 상황이고 뭐 이른바 풍자 가수, 그 뭐 민중 가수 이런 예술인들이 사실 생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자 가수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가고 있는데 뭐 그동안 벌어놓은 게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몸 다 바쳤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나마 유튜브 하면서 뭐 쏠쏠하게 뭐 좀 활동비라도 쓸 수 있는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마저도 이제 끊기게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셔가지고 응원도 좀 해주십사 제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는데 아무도 안 가더라고. 너무해. 일요일 8시에 이제 정규 방송을 하는데 아무도 안 갔어. 똑같아 평소랑. 하여튼 의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백자 가수 풍자송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통쾌함을 느끼고 이랬을 텐데 백자는 땅 파먹고 사나. 가서 좀 후원이라도 좀 해주라니까 아무도 안 해줘요. 너무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수익 창출이 되고 아니 뭐 저도 제 방송이 사실은 좀 문제가 심각하죠. 아직 김건희 씨가 제 방송의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았다라면은 애저녁에 뭔가 조치를 취했을 텐데 아직까지 놔두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제 존재를 아직은 모르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뭐 머지않지 않았을까 뭐 싶기도 하고 뭐 대부분의 지금 진보 유튜버들이 수익 창출이 금지되고 있는. 근데 대형 유튜버들은 뭐 금지가 안 되대. 구글 AI를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는 건가? 아니면은 윤석열, 김건희가 보기에 뭐 별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근데 저는 어차피 뭐 내놓고 그냥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뭐 수익 창출 금지되면 어쩔 수 없지. 저는 그리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뭐 유튜브에서 저를 제재하면은 저는 아프리카로 망명을 갈 겁니다. 아프리카 가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의 욕방과 까방은 멈추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슨 짓을 하건 저는 뭐 상관은 없지만 어쨌건 백자 가수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요.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탄핵이 필요한 거죠. 윤석열 부부 풍자했더니 정부 채널 폐쇄를 추진했다. 야, 뭐 수익도 안 나는데 그래 폐쇄. 예?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수익도 안 나오는데 그냥 폐쇄. 씨발. 예? 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KTV에서 내부 보고서를 변호사 수임 계획. 그러니까 그 백자 가수가 저작권을 위반했다. 뭐 이런 이유로 백자 가수와 한 명 더 있어요. 건진사이다. 가수 백자 TV와 건진사이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강력한 대응 및 채널 폐쇄를 목표로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KTV예요. 저작권 침해 대응 변호사 수임 계획 보고 내부 문건에 따르면요. KTV는 작년 10월 30일 유튜브 건진사이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500만 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고요. 예, 건진사이다는 그래도 500만 원 정도로 끝났는데 백자 가수는 2배 정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 신고 영상 18건 중 10건이 무단 사용으로 확인돼 법률 대리인을 통한 법정 소송을 진행하겠다. 민형사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 강력 대응 및 채널 폐쇄를 추진하겠다. 이후 KTV는 가수 백자에 대한 변호사 수임 계획 보고 문건에서도요. 지난 3월 20일까지 수임 계약이 되어야 한다며 99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도 센 사람 하네. 이거 소송이 뭐 얼마짜리 소송이라고 990만 원 이나 수임료를 요청을 합니까? KTV는 우리 원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정 대응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민형사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 강력 대응 및 채널 폐쇄 추진 방침을 보고를 했다. 그래서 KTV 창사 이래 첫 고소라는 겁니다. 자, KTV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채널 폐쇄를 명시했던 것은 저작권 위반에 대한 절차에서 최종 단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상징적으로 폐쇄하겠다 이런 건가요? 추각해 표현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정부 기관인 KTV는 그간 자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유튜브 채널 폐쇄의 권한은 KTV가 아닌 구글 코리아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양문석 의원이 밝혀낸 내용이에요. 예. 양문석 의원 오늘 문광위에서 질의 내용입니다. 자료 영상 사용했던 유튜브 47개 삭제 요청했죠. 유튜브에 윤석열 대통령 9건, 대통령 부인 김건희 38건 많죠. 예, 대통령보다 김건희 씨가 이제 더 세네요. 파워가 있네. 예.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윤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저작권 위반 사례로 발견을 한 겁니다. 양문석 의원, 단순 자료 사용이었죠. 예. 이윤우, 단순 자료 사용이긴 하지만 심각한 저작권 위반 사례였습니다. 양문석,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대통령 부인 38건, 대통령 9건,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것은 9개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 부인께 38개예요. 100번 양보해서 문제가 있다 칩시다. 대통령 것을 훨씬 더 많이 삭제 요청해야지 어떻게 대통령 부인께 훨씬 더 많이 삭제 요청을 해요. 정확한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백자 가수 이렇게 기자회견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규탄 기자회견도. 자, 이게 여기 보시면 문건이 나오죠? 예. 저작권 침해 대응 수임 변호사 수임 계획 보고. 예. 백자 TV 저작권 침해 대응 변호사 수임 계획 보고. 건진사이다. 추진 계획 이렇게 나오면서 채널 폐쇄를 추진을 한다. 자, 윤석열 정권과 구글 코리아의 커넥션이 의심되는 대목이에요. 이게 국책기관에서 그 단지 자료 화면을 사용했다고 이건 사실 뭐 저작권 풀이나 다름없는
그런 자료들인데 특정 유튜버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저작권 위반 사례가 많아요. KTV 인용해서 사용하는 채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유독 백자 가수와 건진사이다만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고요. 특히 양문석 의원이 지적을 했듯이 대통령은 9건인데 대통령 부인은 38건이다? 이거를 김건희가 직접 지시를 해서 뭐 추진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KTV 관계자도 얘기를 했는데 채널 폐쇄 권한은 구글에 있는 거예요. 구글 코리아에. 근데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하지? 채널 폐쇄를 어떻게 추진한다라는 겁니까? 그럼 구글 코리아와 커넥션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구글 코리아 민주진보 유튜버들이 수익 창출이 자꾸 정지되는 건 구글 코리아의 편향적 채널 플랫폼 운영 정책에 있었다라는 게 확인되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거 참 뭐 신종 언론 탄압이고 뉴미디어까지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것을 지금 확인해주는 뭐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우리 민주진보지정 민주당에서 이건 언론의 자유 그나마 좀 숨 쉴 수 있는 곳이 뉴미디어 특히 유튜브인데 유튜브마저 이렇게 정권의 탄압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언론 기관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교활하죠. 교활한 것이 뭐 과거 같으면은 뭐 감옥에 끌고 가고 이래서 탄압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언론을 장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밧줄을 끊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이게 언론 탄압이다라고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글에서 수익 창출 금지시키면은 유튜버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니 유튜브를 접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뉴미디어까지도 장악하고 관리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저는 음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백자 가수만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그다음에 언론인들이 서로 합심을 해서 그나마 언론 자유가 조금이나마 숨쉬고 있는 유튜브만큼은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저는 지켜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연관이 되는 발언이 또 있었어요. 윤 북자유주의 무너뜨려 가짜뉴스 살포 반국가 세력 동조. 이 반국가 세력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론 자유 탄압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고 계엄령 문제하고도 지금 탄압 연관이 있죠.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을 만나서요.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하고 하나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야 된다.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반대한민국 세력.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반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해요? 반윤 세력은 존재해요. 반윤석열 정권은 세력은 존재합니다. 상당수의 유튜브들이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반윤 세력이죠. 근데 반윤 세력이 반대한민국 세력이에요? 윤석열을 까는 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겁니까? 김건희를 까는 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15 이후부터 저는 계속해서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윤석열이 계속 언급을 하면서 뭐 이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계엄령 검토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뭐 계엄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분위기, 빌드업을 자꾸 하고 있는 거죠. 분위기 조성을. 그리고 당장 계엄령을 선포한 건 아니지만 계엄에 준하는 이런 언론 탄압이 자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게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대통령이 자꾸 이런 언급을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탐사에서 아마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나요? 유탐사에서 아직 방송 안해욱 회장님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현재 방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도 이제 오늘 그 재판 결과를 좀 방송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방송 시간이 좀 겹치는 관계로 오늘 김건희 씨 재판 결과 준리 재판 결과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이제 여론몰이죠. 준리란 예명 듣도 보도 못해 가짜 뉴스로 굳어지는 준리 의혹. 김건희 여사 준리 의혹 일축 법정 증언 잇따라 준리 일했다는 나이트클럽 대표 증언. 클럽에 VIP 룸 직행 엘리베이터 미친 사람 아니면 왜 만드나 구조상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준리란 예명 듣도 보도 못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정천수와 안혜욱 회장이 같이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나요? 야, 이 정천수 씨발 어떡하냐? 이 정천수 큰일 났네. 어? 예. 증인들이 준리라는 예명을 가진 사람에 대해 전혀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이트클럽에 VIP 룸으로 직행하는 비밀 엘리베이터설 주장까지 나오면서 제기된 준리 의혹에 해당 나이트클럽 사장 출신들마저 VIP 룸은 없고 직행 엘리베이터도 없다. 특히 엘리베이터에 대해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걸 왜 만들겠냐. 미쳤잖아 니들. 뭐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반대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진리 의혹 자체가 가짜 뉴스였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이 사람들이 니들 위증이야, 씨. 나이트클럽 전 대표였던 조 씨, 조 씨 일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겠죠. 조 씨는 삼부토건 회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VIP들이 따로 사용하는 공간은 없었다. 호텔 건물로 직결되는 엘리베이터도 없었다. 비중 있는 손님들과 친교를 가진 여성들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전혀 없다. 종업원 외에 다른 여자는 있을 수가 없다. 르네상스 지하 또는 1층에 그림을 전시한 적이 있느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한 적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 다른 거는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전혀 없다. 종업원 외에 다른 여자가 있을 수가 없다. 씨발 일반민은 뭐야 그럼? 그 일반민은 불법이죠. 그 불법을 인정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갑자기 그림 전시한 적이 있냐? 이 질문에만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을 해요? 응? 아니 이상하잖아. 그 다음에 삼부토건 회장이 특정 여성을 동석시키거나 같이 다녔는지에 대해서도 본 적 없다. 없다라고 얘기 안 하고 본 적이 없다. 본인이 못 봤을 수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층까지 한 번으로 직통되는 엘리베이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구조상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건물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걸 하나 싶다. 다 표현이 이러네. 빠져나갈 구멍을 다 열어두네요. 뭐가 단정적으로 뭐 그러는 것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왜 만드나 싶다. 그리고 줄리라는 예명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전혀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삼부토건 회장이 특정 여성과 있거나 다른 사람들 초대하는 것을 봤는지에 대해서도 배 씨는 못 봤다. 김 교수란 여성의 호칭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건 이해 관계자 당사자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증언을 하는 게 재판의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이건 자기들끼리 저는 소설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렇죠. 응? 제가 볼 때는 뭐 이 나이트클럽 사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응? 그거 어떻게 증언을 하겠어요? 지금 영부인으로 있는 사람이 볼케이노 클럽, 나이트클럽에서 일반미로 활동을 했다. 바지만 입고 다녔다. 응? 뭐 로비에서 조남욱 회장의 뭐 도시락이었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6층 펜트하우스에서 호디블 덮고 태권도 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응? 뭐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 믿고 있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나이트클럽에서 그 하여튼 일반미로 뛰던 사람이 어떻게 영부인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응? 그리고 이 검사 저 검사 뭐 막 잤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너무하는 얘기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응? 그리고 그거를 저는 뭐 사실이어도 거기 그 뭐 클럽 사장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거 줄리 봤어요 저 일반민으로 막 열심히 뛰었어요 졸라 열심히 뛰었어 이런 얘기는 못하지 법정에서 그래서 큰일 나게 응? 진짜 그거는 저 변사체로 떠오르게 됩니다. 응? 저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뭐 본인의 그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 문제가 자꾸 뭐 논란이 되는 것도 뭐 김 여사 예, 재판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시를. 근데 그 보니까 그 종업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네, 이제 정식 종업원이 한 100여 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룸은 20개가 있었다. 뭐 클럽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진짜 일반민은 없었나요? 응? 정부비만 다 있었다라는 거야? 그 일반미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와 그럼? 응? 우리 사장님 그 여자 종업원 외에는 여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반미, 정부미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그 얘기는 안혜옥 회장님이나 센 언니만 증언을 한 게 아니야. 여기저기서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응? 이제 세월 지나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 지금 뭐 없어졌죠. 이거 뭐 증거를 씨발 건물 통째로 인멸을 해버렸어. 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증거를 증거를 건물 통째로 지금 인멸을 해버린 상황이라 그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응? 참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본인들이 법정에서 이길 것이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게 또 재밌는 보도가 하나 또 나왔어요. 아주 그냥 떡치는 계절이에요 지금. 바쁩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떡재판이 떡판이 벌리고 있어요. 저 줄리 의혹도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떡 사건으로 봐야죠 우리가. 일반미로 떡을 쳤는지 안 쳤는지, 호디블 넣고 떡을 쳤는지 안 쳤는지 이거를 법정에서 우리가 다투고 있는. 이미 대한민국의 국격은 그냥 똥바닥에 굴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부인은 나이트클럽 지하 혹은 6층 펜트하우스에서 떡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를 가지고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거부터가 우리 국민들이 진짜 쪽팔린 일이죠. 저는 그래서 떡을 안 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성모 마리아 같은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일반미로 뛰면서 떡을 쳤다라는 이런 유언비어가 지금 퍼져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 떡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 이준 떡 사건입니다. 이준 떡 사건인데 이준석이 그 대전 유성이죠. 유성에 있는 모 호텔에서 떡상납을 받았다라는 이런 이제 그 이제 증언이 나와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성접대 사실 인정 어려워. 여성 특정도 안 된다. 혼자 쳤나 그럼? 야 준석이 혼자 했냐? 여성이 특정이 안 돼가지고 사실 인정이 어렵다라는 실체가 없으므로 무고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고발인 강신업 변호사. 예, 강신업 변호사는 김건희 팬클럽 회장이에요. 어? 그러니까 김건희 팬클럽 회장이 고발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사건 뭉개다가 면죄부를 주었다. 예. 항고키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예, 지검 예, 형사 1부 김승호 부장검사 예, 지난 5일 이 의원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고 결정서를 성상납 의혹의 실체 여부 판단을 상세히 담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2013년 7월 11일과 15일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예.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전을 담당했던 예, 장모 씨로부터 들었다며 성상납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장 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일시를 2013년 8월 15일로 성매매 장소를 A호텔이라고 진술했다가 해당 일자 호텔 숙박 명부에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성매매 장소를 바꿔서 뭐 진술을 받았다 이런 얘기고요. 접대 여성도 이제 특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한 김모 씨가 접대 여성으로 한 명을 지목하긴 했지만 이 여성은 이 의원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준석이는 혼자 한 걸로 예, 준석이는 혼자 접대를 한 걸로 예, 손으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접대한 것으로 예,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셀프 성상납이라는 결론을 예, 검찰에서는 내렸어요. 예. 성접대 일자 장소 접대 여성 주점에서 숙박 호텔로 이동 경로와 방법 호텔 앞에서의 상황 등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에 비추어서 성접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예, 판단을 했습니다. 자, 경찰 수사에서 확보된 김 대표의 휴대전화 메시지, 장씨 명예의 사실 확인서, 이 의원 측근 이철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명의의 투자 약정서 등은 성매매에 대한 정황 증거라 볼 수 있으나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라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고요. 장 씨가 당초 CCTV 동영상,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수사 결과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내놨겠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안 내놓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참 공교롭죠? 예, 상당히 공교롭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김건희가 김영선과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그 문자 내용에 공천 개입 사실을 입증할 만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계로 알려진 장성철이나 천하람이 야, 이번 주에 텔레그램 문자가 공개될 수도 있다. 라고 지난주에 약을 여기저기 팔고 다녔어요. 아니 그러더니 이준석이 무혐의가 나오네. 응? 그래서 이준석이 이런 뜯을 수 있는 좋은 찬스에서 이준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의의 조언이었다. 방송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응? 김영선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는 평소 같으면 이준석이 야 이거 영부인이 공천 개입을 했다. 이거 국정농단이다. 탄핵 뭐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길길이 날뛰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시작하자마자 이거는 선의의 조언이었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 우리 준석이가 이럴 놈이 아닌데 이거 왜 이러는 거지? 했더니 야 무혐의가 나오네. 불기소 처분이 나오네 이게. 그리고 이번 주에 뭐가 시원하게 나올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금 김영선이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거예요. 김영선이 개혁신당의 입당을 타진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때 아마 이준석에게 이 텔레그램을 보내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문자를 확인했던 사람이 아마도 이준석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준석이 이걸 살짝 흘려가지고 재미를 좀 보고 셀프 떡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죠. 그래서 김건희 텔레그램 문자는 여러분들이 더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추석 끝나면 나온답니까? 제가 볼 때 안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건 있었고 김영선과의 텔레그램 문자는 안 나오더라도 지금 한마디로 뭐 김건희 씨가 문자 중독이라고 그래요. 뭐 여기저기 사방팔방 문자질을 해대가지고 이 증거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어디서 터지건 저는 이게 터져 나오지 않겠나.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칼럼을 보니까요. 뭐 내조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대통령이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조선일보 쪽에서도 야, 이건 좀 심각한데? 야,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데? 그 칼럼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수 재집권이 물 건너갈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결단을 해야 된다. 이건희의 예를 들었어요. 이건희가 뭐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야 된다. 뭐 이래서 삼성의 리노베이션을 이제 추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대중 씨가 김대중 주필이 이건희가 속마음으로는 아내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 뭐 이랬는데 실제로는 아내와 자식까지 바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윤석열에게는 지금 마누라를 바꿀 정도의 각오가 있지 않는 한은 이거 보수 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지금이라도 김건희를 내쳐라. 이런 내용의 지금 칼럼이 나왔어요. 이걸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건 조선일보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목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수 진영이 이제는 정권 재창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한동훈을 내세웠는데 한동훈이 뭐 맥을 못 추고 쫄바지 짓거리나 하고 앉아있고 이대로 가면 물 건너가고 보수 재집권이 물 건너가게 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면은 보수 진영 특히 조중동은 그동안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줄초상을 치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협감을 크게 느끼고 있을 거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범죄 행위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이야 쟤네들이 찍어 눌러가지고 뭉개고 가고 거부권 행사해서 특검을 막고 이래갖고 버티고 있지만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두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덮기 위해서 공모를 한 사람들. 지금 윤석열 정권 내부에 국민의힘 내부에 윤석열, 김건희와 범죄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홍준표가 말끝마다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보수 진영이 학살됐다. 2,000명이 조사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차원을 넘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보수 진영이 싸그리 초토화되는 수준의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어떻게 좀 보호하고 윤석열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수 정권 재창출이에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이걸 한다고 해서 보수 진영이 정권 재창출하기도 어렵지만은 어쨌건 김건희를 희생양으로 민심의 재단에 김건희를 올려놔야 돼요. 김건희를 화형시키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지금 일종의 마녀사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흑사병으로 중세시대 때 유럽의 중세시대 때 흑사병으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이것이 봉건 귀족들의 권력을 위태롭게 만들자 이들이 만들어낸 것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마녀사냥이에요. 그 자기들이 보건 의료 이런 데 무지하고 민생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게 된 거를 그렇게 되면 자기들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권력이 붕괴될 수 있는 이런 위협감을 느끼니까 이걸 뒤집어 씌운 게 이제 마녀사냥을 했고 마녀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민심을 달랜 거죠. 그거하고 비교될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쨌건 지금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마녀가 하나 필요해요.
누군가 하나 화형을 시켜야 돼. 공개 처형을 해야 돼. 그 가장 확실한 마녀가 누굽니까? 이미 마녀가 돼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 마녀일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람. 신내린 여자, 천년이. 김건희가 딱이지. 지금 이 시점쯤에 김건희를 그저 불태워버리는 게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이거 후환을 그나마 줄여나가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저는 이런 칼럼이 나왔다라는 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 이거 김건희 특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까지 접어들었다. 응?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주 김건희를 그냥 싸그리 부질러버릴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저기서 제가 뭘 이준석이 뭐 지는 이제 빠져나가고 불기소 당하고 소기의 목적을 거뒀기 때문에 뭐 김영선 텔레그램을 이준석이 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라도 저는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을 요 정도 보내드리고요. 전하는 말씀 가고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광고 나가는 동안 그냥 화요 난장판이에요 지금. 매불쇼는 수요 난장판인데 화요일 밤이 완전히 화요일은 밤이 좋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불화예요. 화요일이라 그냥 불타고 있나? 유탐사도 지금 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고 주진우? 야, 주진우가 저를 라이벌로 생각하나 봐. 지금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네. 지난주에는 한 15분 정도 예고편이었나 봅니다. 뭐 짧게 하고 끝났길래 앞으로 뭐 짧게 방송을 하나 보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넘게. 저하고 완전히 진검승부. 주진우와 최한욱의 진검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한 2,500 동접? 제가 지금 한 2,000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 좀 분발 좀 해주세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다 져도 주진우한테는 내가 못 지겠어. 씨발. 예? 제가 애국자가 이거 밀정한테 져가지고 되겠습니까? 독립운동가가 이거 밀정한테 지면 되겠어요? 지금 아직 유탐사가 안 끝났으니까 유탐사가 끝나면 이제 우리 우군들이 속속 결합을 할 겁니다. 주진우만큼은 제가 좀 잡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타는 화요일에 피해자가 한 명 나왔네요. 11시에 이제 김용민이 하는데 김용민 안습입니다. 야, 용민아, 씨발 어쩌냐? 방송 시간 옮겨라 너. 안 되겠다. 새벽에 새벽 4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하는 방송은 없더라. 그리고 목사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방송을 해야지. 목사가 이렇게 밤늦게 이게 뭐예요. 시민들 건강, 신도들 건강도 좀 생각을 해야지. 늦은 밤에 왜 이래? 그리고 내가 하는 방송 시간에 괜히 방송해가지고 뭐 망신만 당하고. 거기다 주진우까지, 한때 동지였던, 낙곰수 동지였던 주진우까지 너 죽이겠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에. 아이씨, 불쌍하다, 김영민. 하여튼 오늘 재밌습니다. 화요 난장판. 제가 중간중간 중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현재 동접자는 700명. 700명 정도.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추격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위 유탐사는 원래 끝나야 될 시간인데, 안 끝나고 있으니까. 유탐사가 끝나면은 이제 우군들이 속속 합류를 하지 않겠나, 동맹군이. 합류를 하게 되면은, 주진우가 지금 2,500을 달리고 있어요. 이거 좀 자존심 상합니다, 제가. 현재 2,500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2,000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진우만큼은 제가 잡고, 화요일 밤에, 넘버원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밌네. 흥미진진합니다. 낙곰수 멤버 둘과 지금 격전을 벌이고 있는 짜왕의 기계를 보면서 여러분들 뭔가 자부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 이게 소식인데 이거 재밌습니다. 자, 김종인, 김두관과 만나는 이재명 중도층 겨냥 행보. 대표적인 중도 인사인 김종인과 12일 만찬을 하기로 했고요. 김동연의 전국민 25만 원 지원 반대에 대해서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강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김종인
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공개 만찬 회동을 진행한다고 그러고요. 종교계 시민사회와의 접점도 넓히기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과 지도부도 25만 원 지원, 강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등 현안에 대해 중도층을 의식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김 전 위원장과 비공개로 저녁 식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키워드로 여야를 넘나드는 행보를 보여온 대표적인 중도층 인사다. 최근엔 정부의 안일한 의료대란 대응에 질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지적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에는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분야 인사들과의 만남을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고요. 그 최태원과 이미 한번 만났죠.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일이 외연 확장의 정도다. 그래서 민생에 집중을 하면서 경제에 집중을 하면서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로 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김두관 전 의원과 추석 전으로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요. 이 대표의 측근이자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MBC 라디오의 인터뷰에서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반대 의견을 낸 김동연 지사의 주장에 대해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오히려 옹호를 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재밌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대표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대권 준비에 돌입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쨌건 지금 이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난 대선 때 모자랐던 0.73%를 채워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확장 전략을 구사해야 될 때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확장이 우리 안에서의 그냥 계파 야합으로 확장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친문도 끌어안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 외에 386도 끌어안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포용적인 스탠스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어 나갈 필요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계파 야합에 의한 중도 확장은 오히려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다.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친문이나 386과 차별화를 하지 못할 경우에 민심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떠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문과 386 등 민주당의 기득권, 주류 세력들을 포용은 하되 이제 주류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끈떨어진 연들이잖아. 문재인 대통령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핏대 세울 필요 없어요. 깔 거는 까되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그러니까 지난 당대표 임기 때 이재명 대표 체제 1기 때는 이재명이 당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를 좀 세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2기는 상황이 다르다고 봐요. 총선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완전히 교체가 됐고 이제 이재명이 주도권을 잡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당원대회 결과가 그걸 뚜렷이 보여주고 있죠.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강한 지도부가 구축이 됐다. 역대급 강성 지도부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건 아니지만은 당원대회 이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딴 목소리가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딴 목소리 냈다가는 지금 맞아 죽을 분위기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그냥 이재명 대표와 거의 이재명의 아바타 수준에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체제가 이제는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당을 완전히 접수한 상황에서 외연 확장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0.73%를 채워내야 됩니다. 물론 더 채워야죠. 그래서 저는 김종인 씨가 지금 무슨 영향력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니 김종인 한 표라도 가져와야지. 차이가 크지 않잖아. 0.73%니까. 친문 386은 제가 볼 때는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김종인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재계 경제인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금투세 문제랄지 종부세 문제도 그런 것이죠. 예, 0.73%.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금투세 폐지는 유예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투세를 대신할 만한 보완책들을 국민의힘과 합의하는 선에서 아마 유예가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금투세를 유예시키면서 나름 뭐 좀 중산층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사실 금투세의 대상이 되는 사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금투세를 그죠? 뭐 시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보는 피해가 크진 않은데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주는 영향이 있어. 중산층과 중도층에. 뭐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종부세 내는 사람은 뭐 0.4%인가요? 하여튼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데 이 종부세 때문에 중도층이 민주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외연 확장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것도 뭐 그런 맥락의 연장선이라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대담하게 저는 확장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민주당 내 계파 간의 연합, 이런 식의 확장은 오히려 이재명을 고립시킬 수 있다. 과감하게 어장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변희재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가두리 양식장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벽을 깨부수고 나가야 됩니다. 마치 송영길 대표가 변희재랑 손을 잡고 태블릿 PC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보수 진영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처럼 대담하게, 그죠? 윤석열 정권과 등을 돌린 보수 중도층들은 과감하게 끌어당기면서 이재명이 차기 대권 주자가 유력해진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인 씨 만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이게 뭐 이른바 킹메이커라고 생각하는 또 국민들도 중도층들 일부 있기 때문에 김종인 씨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게 되면은 야, 이재명으로 이제 뭔가 무게중심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보수 진영에는 이제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야, 김종인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생각했던 것 이상의 저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김두관 의원도 지난 당원대회 때 너무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저분 대체 왜 저러나. 지금 뭐 당원들에게 아주 뭐 미운 털이 박힐 대로 박혀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김두관 의원이 뭐 그 정도로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양산 갔다 오더니 왜 갑자기 눈이 뒤집혀가지고 뭐 삼총 삼김 뭐 이런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김두관 의원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으로 오는 것이 본인의 그동안 해온 정치 이력을 놓고 봐도 사실 송영길과 뭐 김두관이 비슷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본인에게도 이득이 되고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인데 갑자기 당대표 선거 나가면서 눈깔 뒤집혀서 조국 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뭐 대선에 출마 못하는 상황이 되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제가 오늘 뭐 고래 꿈을 꾸는 정어리들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이 정어리 저 정어리들이 이성을 잃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뭐 만나신다니까 좀 만나서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날 세우지 말고 그 대신 뭐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이 또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김남국 의원이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뭐 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수행 비서를 했었죠. 가방 모찌 이른바.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도 대선 당시의 상황들을 뭐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듯한데 김남국 의원이 대선 당시에 있었던 일을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2,600분 동접이 2,600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주진우는 지금 2,900이네. 아,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여러분. 주진우 현재 2,900. 예. 최한욱 TV 지금 2,656명이 지금 오셨어요. 250분만 더 오시면, 유탐사 이제 끝났나? 빨리 들어오세요. 예, 3,000까지 가서 이제 주진우는 잡읍시다, 우리가. 제 자존심이에요. 김용민은 한번 볼까요? 김용민은 방송을 그냥 끝냈나? 우리 용민이. 방송하기 싫겠다, 지금. 예. 아, 김용민. 예, 김용민 TV도 한번 어떤 상황인지. 김용민 1,400명. 그래도 뭐, 김용민, 좀 그냥, 나름 막, 발악은 하고 있는데, 예. 조금만 더 오시면은 주진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 주진우 2,900, 지금 2,700 됐어요, 이제. 20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주진우 잡고 끝냅시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한 것이, 김남국 전 의원 이재명 결선 요구 수용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재투표를 요구를 했어요. 이게 경선 불복을 했었죠. 이낙연 쪽에서 경선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당시 상황을 회고를 했어요. 마지막 서울 지역 경선 이후 이 전 대표 측에서 다시 한번 경선을 하자고 했을 때 이 대표가 대승적으로 포용하자고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이 대표는 결선을 하자는 거였어요, 입장이. 당시에 뭐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중도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 처리하지 않고 결선 투표에 포함을 하면 이 대표의 득표율이 50.29%가 아닌 49.32%가 된다면 결선을 요구했는데 이를 수용하자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었다. 이 대표가 통합을 위해 받자고 했지만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만류를 했다.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경선 불복에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완강하게 반대해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다 잡을 수 있었다.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용하려 했던 이 대표의 당시 생각처럼 지금 역시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진보 진영이 단합해 싸워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역사에 만약은 없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결선 투표를 수용을 했다라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지난 일이니까 저도 이제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대담하게 결선 투표를 수용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송영길 대표 말씀도 맞아요. 당시에 이제 당을 이끌어가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불복이 되고 번복이 되는 이런 선례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또 민주당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쁜 선례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겠죠. 근데 당장 대선을 놓고 봤으면은 한번 결선을 갔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도 이낙연과 미운파들은 윤석열을 밀었을까요? 저는 당시에 이재명 대표 판단이 맞았다고 봅니다. 애매한 부분은 있었지만 대승적으로, 그죠? 이거는 정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봐요. 예컨대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하고 후보 단일화 할 때 사실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가 추진이 됐고 여론조사 방식이 정몽준 대통령 되라 수준의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참모진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참모진들은 다 반대를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가지고 후보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투표 하루를 앞두고 정몽준이 기습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깨면서 사실상 단일화는 실패하게 됐지만 어쨌건 노무현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이 대선 후보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대선 후보로서 자신의 입지를 분명히 하면서 마지막에 정몽준이 단일화를 깼을 때도 유권자들이 오히려 결집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건
송영길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옳고, 예,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되죠. 당대표 입장에서. 예, 불복의 사례를 만드는 거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또 근데 이재명 대표의 말씀도 저는 맞다라는 거예요. 판단도. 그냥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면은 결선을 수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랬다라면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역사에 만약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 전략, 예, 확장 전략과 저는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담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 된다.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의 행보를 해야 대선 후보로서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당시에는 파격이었습니다.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김종필과 연합을 해서 집권을 했죠. 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파격적인 정치 행보였어요. 또 노무현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만 좀 특이한 사례인데 그건 촛불혁명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수 진영의 분열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단독 집권이 가능했는데 다음 대선에서도 대담하고 파격적인 저는 행보를 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 소개드렸던 그죠? 이게 뭐 김종인 씨를 만나고 김두관 전 의원을 만나고 이런 것이 우리 그 민주당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런 이재명의 대담한 행보를 여러분들이 응원해주고 박수 쳐줘야 됐다. 뭐 금투세나 종부세 같은 정책 문제도 그렇죠. 뭐 좀 이따 이제 김동연 얘기를 할 건데 그 25만 원 문제도 그래요. 25만 원 문제 한동훈하고 여야 대표 회담을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매우 유연하게 접근을 했죠. 그래서 선별 지원도 동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국민들의 민생 아니겠냐. 그래서 실용주의자로서의 이재명의 면모를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봐요. 저는 이제 선멸 지원과 보편 지원이 정책적으로는 큰 의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쥐 잡는 게 고양입니다. 지금 쥐는 민생이죠. 국민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문제지 어떤 정책으로 접근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이재명 대표의 유연한 행보에 대해서 뭐 어찌 보면은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게 이재명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고정된 틀이 없는 유연한 정치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이재명의 유연성이 오늘날 이재명을 민주당을 이끄는 지도자의 반열에 올려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재명 대표의 이 파격 행보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음 순서로 중간 집계 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김용민 헤매고 있고요. 주진우 3,100명까지 지금 달아났어요. 제가 지금 3,700까지 지금 추격을 한 상황인데 아직도 200명의 격차를 지금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유탐사에서 온 우군들이 아직 합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20여 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반드시 막판 뒤집기로 3,100까지 갔습니다. 지금 주진우가. 제가 주진우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소서. 자, 김동연 얘기를 이거 뭐 애저녁에 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거 뭐 다 단물 빠진 다음에 김동연 얘기를 그래도 뭐 짚고는 넘어가야죠. 아까 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올바른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전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전국민 25만 원 지원 동의하지 않는다. 캔디님 차도TV 변함없는 방송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보편 선별 지원 질문에 보다 어려운 계층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줘야 된다. 예, 이건 뭐 홍남기하고 똑같은 소리 하고 있죠. 예, 재경부 모피아들이 주장을 뭐 그대로 대변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요. 예,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거래세 폐지, 선행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방송에서 많이 지적을 했고, 이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이 지금 당론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재명 대표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이러한 정책이 사실 이제 특검을 제외하면은 민생 정책으로는 25만 원 지원금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보편 지원이 안 된다라면 선별 지원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은 그건 뭐 국민의힘이 안 받아주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선별 지원이 옳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김동연 지사 얘기는 지금 차원이 다른 문제죠. 보편 지원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별 지원 뭐 두텁고 촘촘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이게 언제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기본소득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인식 자체가 여전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건 복지 정책이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수없이 강조를 하고 있고, 사실 어쩌면 우리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은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저 일자리가 사라지고 사람의 역할을 AI와 로봇이 대체해가는 이런 상황. 즉 생산성은 고도로 발전이 되는데 고용은 악화되는 이런 시대에, 자, 그럼 소비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지난주인가요? 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재명 노믹스에 대해서 제가 기회를 봐가지고 좀 정리돼서 한번 강의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아주 고전적인 경제학의 이론에 기초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AI와 로봇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즉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이런 시대에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기계가 생산되는 생산물들, 과잉 생산되는 이 생산물들을 과연 어떻게 소비해야 되지? 이런 아주 경제학의 초보적인 문제에 지금 직면해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도 현재 마찬가지예요. 비근한 예가 그거죠.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위메프 사태, 티몬 사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위메프하고 티몬이, 그렇게 잘 나가던 인터넷, 쇼핑몰이 왜 하루아침에 저렇게 붕괴가 되는가. 저는 사실 좀 예상을 어느 정도 했어요. 뭘 보면서 예상을 했냐면, 알리. 예? 중국 애들이 하는 알리라는, 요즘 광고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펜션을 시작할 때 10여 년 전에 알리에서 너무 제품을 값싸게 팔아가지고 알리를 저는 10년 동안 이용을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펜션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뭐 최근에 테뮤? 이런 글로벌 쇼핑몰들이 대단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글로벌 쇼핑몰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AI의 등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어요. AI가 전 인류를 대상으로 그들의 기호와 취향, 이걸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AI가 순식간에 분석을 해가지고 저를 너무 잘 알아 하고 제가 원하는 상품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줍니다. 안 살 수가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이들은 이윤을 내느냐, 시장 자체의 사이즈가 달라지죠. 예컨대 쿠팡이나 위메프나 이런 데는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하는데, 알리나 테뮤 이런 데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해요. 그러니 이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야.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박리담회죠. 그래서 가격 경쟁이 안 돼요. 국내 유통업체들하고 글로벌 유통업체들하고 가격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품질 인증하자고, 예,
윤석열 정부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품질 인증하자고. 그때 욕을 엄청나게 쳐먹고, 그 한동훈이 그 반대를 해가지고 시행은 못했는데, 그때 사실은 그걸 시행을 하긴 했어야 돼. 왜? 국내 유통, 인터넷 유통, IT 유통 업체들이 버티질 못하고 무너질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뭔가 규제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윤석열 머리로. 근데 그조차 제대로 시행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뭐 위메프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예예요.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의 예가 이 유통업에서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근데 유통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모든 경제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는데 위메프 사라지면, 쿠팡 사라지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알리에 가서 취직합니까?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재화를 뭐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고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생산성은 증대되는데 고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 소비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이런 경제학적 근본 문제가 우리 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재명 대표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 빌 게이츠나 그 누굽니까? 그 미친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 이런 대자본가들, 이른바 슈퍼 리치들도 기본소득을 하자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 보편 지원이라는 건 그 기본소득 정책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의 시험대 같은 거야. 문재인 정부 때 한번 해봤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크게 효과를 봤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의 경제 관료들은, 대기업들은 이거를 못 막아가지고 안달이 난 거예요. 자기들의 파일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김동연도 그런 모피아 중에 한 명인 거지. 그래서 이게 뭐 복지하자는 게 아닌데 자꾸 이게 뭔가 뭐 복지 정책인 것처럼 호도를 해서 뭐 취약계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적선을 해주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정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기회가 될 때 아주 긴 얘기니까요. 제가 이재명 로믹스에 대해서 언제 한번 또 아카데믹한 이런 방송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인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거예요. 이게 혼자서 제가 오늘 고래를 꿈꾸는 정어리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3프로 TV에 출연을 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오마이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뭐 동접자가 뭐 600명밖에 안 되더라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혼자서 대선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3프로 TV 언제 나갔습니까? 대선 때 나갔잖아. 김남국 의원이요. 요즘 김남국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생각하고 있나? 경기지사 김남국? 복당부터 해야 되는데? 김동연 저격수로 요즘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어요. 김남국 의원 꿈이 큰데? 총선 못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도지사로? 김용민부터 이기고 오세요. 이건 김용민 의원을 얘기한 거예요. 목사 김용민 얘기한 게 아니고. 자, 김남국, 김동연 지사 대선 후보 부각 한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CBS 이철희의 뉴스쇼에 출연을 했어요. 김동연이 지난주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이 방송을 들었는데 현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인터뷰 내내 김동연 지사를 대통령 후보로 띄워주는 아주 노골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철희는 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죠. 마지막에. 그쪽이네, 친문이네. 그나마 뒷부분에 잠깐 언급된 두세 개의 현안도 단지 형식적인 질문에 불과했다. 개인적 이력들이 42분 내내 이어졌다. 심지어 김동연 지사가 쓴 책까지 홍보해주는 모습에
헛웃음이 터졌다. 그러더니 3% 나와가지고는 25만 원 민생지원금 반대한다. 아니 혼자서 대선하고 있어요 김동연이. 지금이 선거철도 아니고 아니 뜬금없이 뭐 이 방송 저 방송 아니 방송이 지금 뻔질나게 나와. 물론 시청률은 안 나와요. 3% TV까지 가가지고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대선을. 이거 참 기가 막힌 사람이네. 이게 저는 10월 준비하는 거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 10월 위기설 뭐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본인이 치고 나가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혼자서 대선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동연이 원조 뻐꾸기죠. 족구기도 있지만 연구기도 있습니다. 김동연이 원조 뻐꾸기라는 건 이재명의 둥지였잖아. 경기도는. 성남시 경기도가 다 이재명의 둥지였고 이재명 지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경기도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호남 정당에서 수도권 정당으로 진화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경기도를 김동연에게 줬더니 저기서 자기가 알 까고 있어요. 전해철이 데려다 놓고. 이철이랑 또 전해철이랑 가깝겠지. 그죠? 이 친문 그룹들.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3%에는 또 누가 또 연결이 돼 있나? 오마이뉴스. 여기도 뭐 친노 친문 채널이죠. 친노 친문 채널들 돌아다니면서 혼자 대선하고 있어요. 혼자 대선.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아까 말한 어제 제가 영상을 어제 화면을 보여드렸죠. 예.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제 지금 2979분. 예. 이제 아마 주진우는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3200이에요, 지금 주진우가. 예? 제가 2985분이에요, 지금. 계속 200명의 격차를 지금 못 좁히고 있는데, 여러분, 저 끝날 시간에 10분 남았어요. 예? 10분 안에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예? 한번 잡아주세요. 오늘 잡고 싶습니다. 주진우를 너무나 잡고 싶어요, 제가. 예? 제가 이제 고래 잡으러 왔냐, 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이래? 예, 어제 이제, 오늘 썸네일에 썼던 건데, 새미래당? 예. 예, 새미래당, 저기를 보여드렸죠? 포스터를.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요거. 얘네들이 고래 잡으러 다녀. 그리고 새미래당은 이미지에 왜 고래를 쓴 거지? 조카라고? 그건 어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좀 김동연도 고래 잡으러 다니네? 족가고 있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걸 10월 위기설이 여러분들 그냥 희망회로 돌려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런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뭔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래 잡으러 다니는 거야. 족가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조국 얘기도 좀 마지막으로. 오늘 족가는 시간은 꼭 필수적으로 제가 빼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국 얘기도 마지막으로 좀 보내드리고 오늘 주진우를 못 잡고 안타깝게 방송이 끝날 것 같습니다. 주진우는 3,300인데 저는 이제 3,000. 300명의 격차.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막판 뒤집기를 저는 기대를 했으나 유탐사에 있었던 우리 동지들은 다 어디로 가고 주진우와 지금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말 좀 간절하게 주진우는 잡고 싶어요. 10분 남았어요 여러분. 한번 밀어주세요. 3,300. 아니 평소에는 막 4,000도 나오고 3,800도 나오고 이러더니 하필 주진우 방송하는 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자, 혼자서 대선하고 있는 사람 또 한 명 있죠 지금. 조국 영광 곡성 선거 대선 아니다. 진보 분열 일축을 했다. 진보 분열론을 일축을 했습니다. 오늘 뉴스 공장에 출연하더니요. 바로 오늘 제가 썸네일에 썼던 사진이죠. 영광에 가서 굴비 잡고 있어요.
아, 고래를 잡아야 되는데 왜 굴비를 잡았을까, 이 사람은? 어? 그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그리고 예, 광주시 의회에서 예,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오늘 스케줄이. 아니 영남 곡성 선거를 하면 영광과 곡성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지. 왜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남대에서 강연을 합니까?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거 좀 이상한 엉뚱한 짓거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 물론 오늘 영광에 가가지고 이렇게 선거운동도 했어요. 예. 자,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다니죠. 이게 본인 선거였던 거예요. 제가 몰랐는데. 응? 자, 그래서 이제 굴비도 잡고 있고요. 예. 굴비를 들고 예, 좋아하는 모습. 일단 먹는 게 있으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분은. 예. 아니, 왜 지금 호남에 가고 재보궐 선거에 목숨을 거나? 어?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호남에서 이기기도 힘든데 왜 저럴까? 본인이 직접 월세방까지 얻어가지고 영광과 곡성 선거를 본인이 책임지고 나갔다가 그 정치적 부담은 어떻게 질라 그러나? 정치적 미수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김동연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대선하는 거예요. 대선. 부산은 자기가 확실히 잡았으니까 호남 쪽에서 지지율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김동연처럼 고래 잡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 민주당 경선이나 나중에 합당하겠죠. 뭐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경선이나 혹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조국이 대선 후보가 되려면 그리고 조국이 지금 꿈이 커졌죠. 지난주에 제가 시사전을 여론조사 하나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1대1 구도에서 한동훈과 오세훈을 압도적으로 이기던 여론조사. 오늘 보니까 어젠가요? 어제 뉴스공장에서도 그 기사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후보군들도 1대1로 한동훈, 오세훈과 붙여봤어요. 뭐 김경수, 김동연, 그리고 누구죠? 김부겸, 그 다음에 조국까지. 이렇게 붙여봤는데 조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어요. 48%. 그러니까 이재명 다음으로 조국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이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현재로서는 조국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민주당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경선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려면 어느 지역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까? 이른바 민주당의 풍향계라고 하는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대선 후보로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누가 이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조국한테는. 이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다음에 조국이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기반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보궐선거를 핑계로 해서 호남에서 대선 준비를 하는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호남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 자, 혼자서 대선하고 있는 거다. 그야말로 고래 잡고 있는 거죠. 족가고 있는 거예요. 김동연하고 조국이. 아, 이러니까 답이 딱 나오네. 그리고 김동연은 인지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어쨌건 핵심 지지층을, 그죠? 쥐기 위해서 유튜브 순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국은 인지도는 확실한 상황에서 뉴스 공장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뉴스 공장하고 다스베이더만 나가면 된다. 공중전은. 그 다음에 바닥을 갈자. 특히 호남 땅을 먹어야 된다. 왜? 나는 부산은 이미 먹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잖아. 부산에 있는 원래 민주당 지지층들은 친문이기도 할 뿐더러 친문은 친조지. 그러니까 부산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니까 호남만 공략해서 특히 지난 총선 때도 호남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호남만 공략을 해서 호남의 지지만 얻어내면 조국이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제가 볼 때는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자기들끼리 대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김두관 의원 만나는 배경도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뭐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혼자 대통령 선거하고 있는 조국 대표 오늘 전남대에서 강연회가 있었어요. 그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길래 예, 이 흥미진진한 찐따스러운 장면 마지막으로 좀 보내드리면서 예, 오늘 독설라이트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진우이 엄청 오래 하네. 3,400이야. 아니 나 저보다 먼저 시작해갖고 이거 지금 저보다 늦게 끝날라 그래요. 이거 주진우. 오늘은 내가 12시가 돼가지고 예, 어쩔 수 없이 예, 회군을 하지만 다음 주에는 반드시 잡으리라. 다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조금 도와주지. 평소에는 막 3,800, 4,000 이렇게 나오더니 하필 오늘 도움이 안 돼 진짜. 자, 오늘 전남대 강연을 갔는데 조국 대표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영상이 좀 작아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국 대표가 와서 이제 예, 쭉 나가고 인사를 하죠. 예, 인사를 합니다. 근데 앞에 흐릿한 부분에 조국 대표가 이 연단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객석을 향해서 인사를 해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앞에 그 화살표 나올 때 예, 초반부에 연단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 객석을 향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뭐 무슨 의미죠? 내가 예의 바르다는 걸 근데 연단에 왜 인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 연단 위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 조국 대표가 이거 머리 넘기는 거하고 이거 있잖아요. 습관성인 것 같아. 일종의 틱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사하고. 응? 그 뭐 기자회견 끝나고 나면은 꼭 예. 감사합니다. 이거를 꼭 해요. 그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일종의 틱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든다. 아니 저런 찐따짓을 왜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 연단에 인사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거 연단에 왜 인사를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저게 뭐 인사라기보다는 이제 한동훈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 예. 일종의 틱 아닌가, 인사틱이라고, 뭐 그런 걸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인사를 하게 되는. 그 인사는 참 잘해. 그거 하나는 뭐 하여튼, 머리 넘기는 거하고 인사 하나만큼 대한민국 원톱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조국 대전 때, 예.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사퇴 발표를 하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더라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지? 전남대 강의를 했어요. 예, 전남대 강의, 예, 이제 한 장면이고. 이거 대선 행보잖아요. 보궐선거 때 당대표가 저러고 다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호남의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진짜 나중에 저한테 감사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천재평론가가 이재명의 편이었다라는 거. 오늘 비록 예, 주진우한테 패배하고 저는 떠나지만 하루 푹 쉬고 심기일전해서 다시 목요일 10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요. 독설 다이제스트 10시 30분 그 다음에 독설 올라이트 내일 10시간짜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쉬지만 최양TV는 계속됩니다. 내일도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편안한 밤 되시고요. 목요일 10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